네, 우석진 명지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의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입니다. 오, 멘트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네. 자신감이 좀 붙었습니다. 예. 이제 영혼은 울리는 건 기본이죠. 예. 오늘 여쭤볼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근데 교수님 페이스북을 보니까 60조 세수 결손, 강서구청장 보궐 낙승론, 예. 부산 엑스포 표 계산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 같다.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간신들을 등용하는 구조. 예. 이렇게 썼던데. 예. 좀 풀어주세요. 뭐 간신이라는 표현까지 좀 쓰셨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요즘에 전국이 좀 경제 문제도 그렇고 뭐 어질어질합니다. 그냥 요즘에 네. 어질어질한데 요게 사실은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이제 부산 엑스포 우리가 떨어진 것도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이었고, 네. 근데 우리가 전쟁에서 지는 거는 병가지 상사니까 뭐 큰 문제는 아닌데 이게 이렇게까지 크게 지는 상황이었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되게 약간 실망스러웠던 거고. 판을 전혀 못 읽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전날까지도 51대 49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산을 많이 쓰고 마치 될 것처럼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실제로 까보니까 이제 우리가 29표밖에 이제 얻지 못했다. 그래서 뭐 그렇죠. 국가별로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 쓴 거 아니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것밖에 안 됐는지 이런 건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공무원들이 몰랐겠느냐.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교수님은 사실 경제정책 얘기하면서 이게 대통령한테 제대로 보고되고 있느냐 이 점을 지적하신 바가 있는데 그렇죠. 그 얘기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무원들이 습성인데 위기가 생기면은 위기를 감추게 되거든요. 네, 덮어요. 그거는 뭐 무슨 착한 공무원, 나쁜 공무원 따질 게 아니라 이제 공무원이 되면은 혹은 공공기관에 종사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이제 어떻게 덮지 이제 이거거든요, 사실은. 관료의 기질입니까? 그거는 이제 습성이죠. 습성이고 이건 뭐 사람의 인성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인성은 상관이 없는 건데 관료제의 이제 고질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이 전날 정도 되면은 거의 알 사람은 좀 알았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그러면 이제 다시 다른 사건 돌아가서 강서구 이제 보궐 이제 선거 구청장 보궐선거 할 때 제가 강서구 제 35년 거주민 아니겠습니까? 예. 그 파랗게 다 결과는 다 예측됐는데 그 보고가 왜 안 들어갔겠느냐 이제 그런 문제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요 부산 엑스포 관련해서 지금 6천억 가지고 지금 사실은 국민들 화 많이 나 있는데 그 돈 어디다 썼냐 이거죠. 예. 사실 세수 결손이 60조가 펑커 난 거거든요. 그렇죠. 60조가 그러면은 60조가 펑커 날 줄 몰랐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경제 관료들이 그래서 이 문제가 다 같은 본질이다. 같은 본질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덮고 날 때 지나가자. 그리고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은 젖잘 싸면 된다. 우리 열심히 했는데 불가피했다. 이렇게 넘어가도 되기 때문에 그 책임을 안 묻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특히 이제 뭐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고받으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싫은 얘기를 현실을 보고받는 거를 대통령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은 뭐 어쩔 수 없죠, 뭐. 사실을 보고하는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보고받는 사람의 문제도 있다고 봐야죠. 그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보고를 하는데 진실을 보고를 하면은 그걸 담담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진실을 보고할 여지는 더 많아지죠, 사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은 요즘 제가 저희 이제 친구들로부터 듣는 얘기는 대통령실에 인해 장벽이 조금 높은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게이트키핑이 이제 심하고 그러니까 대통령 자체도 문제고 그런 걸 듣기 싫어하는 것도 문제고 그걸 아는 또 대통령실에서 이상한 얘기들은 걸러가지고 보고를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 좋은 것만 보고 하게 하는 이제 이런 문화가 조금 자리 잡은 것 같다. 큰일이에요, 큰일. 그거는 진짜 큰일인데.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엑스포는 그냥 하다가 포기하면 되는 건데 네. 경제 문제는 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그 소위 말하는 이제 패닉 없는 경제 위기가 오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경제학자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누군가 경고를 내고 그거에 대비한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 건데 그럼 마치 문제 없는 것처럼 이제 진행하게 되면은 어떤 대응책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대응책이. 그렇죠. 예컨대 뭐 지금 이제 우리 갈참이 이제 추경호 장관도 상조하고라고 지금 뭐 1년 내내 예쳤는데 지금 12월입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요. 12월인데 지금 상조하고 만약에 된다고 치더라도 그러면은 상조하고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은 뭐냐? 예. 그러면은 뭐 눈에 띄는 게 거의 없었던 거거든요. 그냥 좋아질 거라고 하는 얘기만 했지. 예,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게 그 제가 어저께 기재부 홈페이지 가 보니까 이 보통 이제 뭐 장관들 뭐 동정이 좀 그림으로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 홈페이지 처음 가면은. 근데 마치 뭐 이제 그 이미 총선하는 것처럼 그래서 뭐 시장 다니고 뭐 이런 거 엄청 올려놨더라고요. 아, 장관 관련해서. 네, 장관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상당히 큰 문제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얘기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개각 얘기를 좀 연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일단 그 이제 경제수장이 교체가 되잖아요. 예. 자, 떠나는 경제부총리와 오는 경제부총리 얘기를 좀 한번 평가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교수님한테 일단 추경호 경제부총리 성적표는 어떻게 몇 점 주시겠습니까? 한 39점 줘야 될 것 같아요. 또 뭐예요? 39점. 그래서 몇 점 만점에 100점? 100점 만점에 그 공무원 시험을 이렇게 제가 이제 하여간 뭐 출제도 해보고 채점도 해보면은 안 해보신 게 없어요. 네. 제가 재경직 제가 공무원 시험도 이제 채점도 해보고 그랬죠. 여하튼 그 40점이 이제 꽈락이에요. 아, 그래요? 예. 40점이 꽈락인데 다른 거 잘해도 한 과목이라도 40점 이하가 되면은 이제 꽈락인데. 꽈락이다. 꽈락이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지금 이제 행신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채점하고 이럴 때 보면은 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특히 이제 행시나 이런 5급 그 사무관 자리에 응시하는 사람들은 수년 동안 공부를 하잖아요. 상당히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틀린 답이라도 써요. 모르는 답이라도. 모르는 답이라도 쓰고 가득 씁니다. 가득 쓰고 열심히 쓰고. 근데 학교 채점할 때 보면은 보통은 이제 틀린 답은 보통 이제 낮게 주고 채점을 잘 안 하거든요. 가차 없이 0점 그냥 하면 되죠. 근데 이건 또 생사 여탈이 걸렸기 때문에 틀린 답도 채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조각조각 점수를 모아서 꽈락 넘으면 되는 거거든요. 다른 과목 잘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틀린 답도 채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느낌이 어떠냐면은 좌뇌하고 우뇌하고 분리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뇌가 쪼개지는 것 같은 그런. 왜냐면 맞는 답도 사실 매기기 힘든데 틀린 답을 채점을 하고 그걸 점수 줘야 되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총체적으로 지금 꽈락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조금 더 나중에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짚겠지만은 만약에 그 추경호 부총리가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면은 조남혜 교수가 나와가지고 잘 모르면서 뭐 꽈락 주고 그래. 그러면 뭐 항의하겠죠. 항의하고 재채점 해달라 뭐 그런 거 하겠죠. 억울하시면은 수도권으로 출마하면 된다. 평가받아라. 그러니까 대구 달성이 이제 지역구인데 재선 의원인데 거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거기 이제 찐박으로 해가지고 거기 공천 받은 거거든요. 이분이 아마 개성고등학교 나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대구에서는 이제 경북고등학교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개성고등학교 출신인데
안종범 전 수석이 또 개성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때 이제 차관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됐긴 했었지만은 그런 거 이어서 대구에서 2번 하셨으니까 만약에 경제 정책에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수도권에 한번 아무데나 제일 편한데 한번 나와보시라. 그리고 수도권의 민심을 한번 들어보시라. 그러면 이게 과연 꽈락인지 아닌지 국민들로부터 채점 한번 받아보시라. 이제 그런 말씀 드려보고 싶고 예. 그 이제 작년부터 이제 부총리 하셨으니까 근데 네. 작년은 문재인 정부 예산이에요. 2022년도니까. 그렇죠. 2021년도에 문재인 정부 때 짠 거니까 작년 거 가지고 평가 내리는 거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렇죠. 이제 올해 거만 가지고 올해는 이제 작년에 추경호 장관이 짰으니까.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 8월 달, 이제 9월 달 예산 제출할 때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한 2% 중반 정도 된다고 했어요. 2.4% 정도 됐다고 했다가 네. 한 뭐 6개월도 안 지나 가지고 그게 1.6이다. 이렇게 내렸다가 이제 올해는 지금 이제 1.4다. 1.4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여러 번 조정을 했고 네. 그 지난 국정감사 때 보니까 추경호 장관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1.4% 내가 맞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겼다. 제가 1.4%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목소리를 되게 높이는 건데 이제 제가 이제 보니까 1.4는 될 것 같아요. 반올림해서 될 것 같아요. 반올림해서? 1.3인데 4, 4, 5입 해가지고 예. 아마 맞출 것 같아요. 근데 그 우리 추경호 장관이 무슨 점쟁이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춘 게 뭐 대단한 거겠어요, 사실은. 예. 1.4로 내렸으면은 예산 짤 때 2.4였는데 그러니까 1.4로 내렸으면은 그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이 무엇이었냐.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추경호 장관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는 게 지금 상황이 바뀌었는데 바뀐 상황에 대한 대처는 뭐 거의 안 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추경호 장관이 어떤 얘기도 했냐면은 난 추경호가 아니고 추경불호다. 난 추경불호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건전재정을 내세우면서 불호다. 예. 그래서 소극적인 이제 정책 운영을 해서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 중에서 어떤 요인들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가 그런 거를 나타내는 지표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정부 성장 기여도인데 네. 올해 들어서 정부 성장 기여도가 계속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란 얘기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제 재정이 약간 지원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거의 역할을 안 한다는 거죠. 역할을 깎아 먹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어떨 때는 깎아 먹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올리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게 사이클상 우리가 경기 순환을 보면은 경기가 활성화되면 정부가 조금 깎아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경기가 너무 불타면은 물가가 막 오르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약간 죽여야 되고 그렇죠. 반면에 경제가 침체가 되면은 약간 경제 성장 기여도가 조금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올해는 2.4로 예측했다가 1.4로 떨어졌으니까 기본적으로 그 정부의 역할이 이제 사실은 필요한 지표상으로 봤을 때 필요한 시점인데 우린 그런 거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각자 도생이다. 알아서 살아라. 네. 살아서 만나자. 이제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이념적으로 정부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삶이 굉장히 힘들어졌다. 이제 이게 그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는 첫 번째 요인이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그 현 정부가 좋아하는 단어가 과학적이잖아요. 경제 전망이나 이런 데서 과학적이지도 못했고, 예. 그다음에 의지적 측면에 있어서 적극적이지도 않았고, 그렇죠. 그런 거라는 얘기잖아요. 정리 아주 좋습니다. 아주. 그렇죠. 이런 거라도 해야죠, 제가. 예. 제 수업을 들으신 것 같은. 예. 수업 들으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하여튼 그게 이제 하나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 말과 행동이 안 맞는다. 말과 행동이 어떤 점에서?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보면은 말은 이제 우리가 긴축 재정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실제로 이제 그 정부의 지출 증가율이 보통은 우리가 4에서 5% 정도 그걸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하기도 하고 덜하기도 하고 그런데 역대급으로 나중에 2.8%를 했어요. 내년도 예산 이제 아직 예산 통과 안 됐지만 이제 통과가 되면은 2.8%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긴축 지출은 맞아요. 그리고
그대로 갔으면은 아마 긴축 재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내년도 세입 전망을 보면은 여러 가지 감세 조치까지 포함해가지고 네. 세수가 엄청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지출은 줄었지만은 세입도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재정학자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게 확대 팽창 정책이에요. 말은 긴축한다고 엄청 얘기를 했지만은 예. 재정 지출은 줄였지만은 이른바 조세 지출을 대폭 확대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제 긴축이 아니고 확대 재정이 되는 거예요. 지출을 많이 하지 않는. 예컨대 저희가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관리 재정 수지라는 거를 써요. 수지는 이제 적자냐 흑자를 나타내는 그런 용어고, 우리나라는 이제 국민연금이 아직 아주 성숙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들어오는 게 나가는 것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대충 보면 거의 흑자예요.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네. 그래서 그거 빼고서 그런 사회보험성 기금들 빼고서 다시 계산을 하면은 수지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관리재정 수지인데 관리재정 수지가 거의 마이너스 정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3.9% 적자, 3.9% 적자. 제 기준으로는 4%. 예. 이게 역대급이거든요. 역대급 적자예요. 그러면은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확장 정책을 했는데 왜 경제 성장은 되지 않고 우리 삶은 나아지지 않는가.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분배적인 측면이 있어요. 네. 재정 지출을 하게 되면은 소득이 낮은 계층으로 타겟해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럼 민생이 나아지는데 조세 지출을 늘린다는 얘기는 세금 깎아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세금을 낸다는 얘기는 일단 사람들이 좀 살만하다는 얘기예요. 낼 만한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 국민들 중에서도 이제 하위 한 35에서 36, 7%는 여러 가지 이제 뭐 공제 같은 것들을 계산하다 보면은 세금 낼 게 없는 사람들이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세 미달자라고 표현하는데 그 정도가 되니까 이 사람들은 뭐 세금 깎아줄 수 없어요. 그리고 법인도 우리가 뭐 법인을 100으로 보면은 절반은 적자 법인이거나 세금 낼 게 없는 법인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장사한다고 다 이익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누구나 다 기업하지 그러면. 그래서 한 절반 정도가 과표가 없어요. 보통.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 세금 깎아준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상위 기업에 많이 깎아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재정 지출을 좀 늘리면은 이제 서민들의 혜택을 좀 많이 보고 조세 지출을 늘리면은 아무래도 이 소득 분포에서 상위에 있는 뭐 기업이나 사람들이 좀 혜택 볼 가능성이 올라가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확대 재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서민들의 삶이 굉장히 고단해진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1960년대에 그 케네디 존슨의 감세안이라는 게 있어요. 케네디 대통령이 나는 이렇게 감세를 통해서 확장 재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암살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대통령이 이제 존슨이 이걸 이어받아가지고 그 감세안으로 성안을 해가지고 63년도에 통과시키거든요. 그게 이제 케네디 존슨의 텍스컷인데 기술적으로 보면은 약간 그런 모양새예요. 그런 모양새인데 말씀하시는 거는 자유시장 경제 우리 정부의 역할을 뭐 약간 최소한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실상 내용은 확대 재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의 삶은 나아지지가 않고 그래서 내용상 문제가 많고 대통령은 이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낙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명 이번에 오는 부총리 사실은 근데 이분이 새로운 사람이 아닌 게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평가를 함께 받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경제수석을 했었으니까 최상목 경제부총리 지명자 평가를 해주신다면 제가 이제 평가 앞서가지고 예언을 하나 하면은 예언 지난 이제 뭐 지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추경호 장관은 전 정권 얘기를 많이 했어요. 문재인 정부 탓. 문재인 정부 전 정부 탓이다 이게 그때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다. 아마 요 추경호 이제 장관이 되시면은 뭐라고 그러냐 내정자라 그러네요. 지명자라 그러네요. 지금은 지명자고 이제 인사청문 요청안이 넘어가면 후보자라고 하여간 그 지명자는 이제 아마 그
전 장관 얘기를 많이 할 거다. 아 그렇게 예언하세요? 예, 전 장관. 아니 둘이 호흡 맞췄던 건데. 아 그래도 또 가는 길이 다르니까. 아 그래요? 예, 전 장관 얘기를 많이 할 거다. 음. 그러니까 그 이분이 이제 그 경제수석을 했죠. 그래서 인수위 시절에 들어갔다, 인수위원회 들어갔다가 네. 경제수석으로 지목이 돼가지고 경제수석 하시다가 요번에 이제 이제 부총리로 이제 오게 될 예정이고 뭐 하마평은 뭐 계속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 이 자리에서 교수님도 아마 네. 최상목 수석이 부총리 맡을 네, 거라고 전망하신 바 있어요. 근데 보통 제가 좀 약간 조심 들었던 거 뭐냐면은 이렇게 하마평이 나면은 지난 정부들 보면은 하마평 났던 사람들은 보통 잘 안 되고 이제 깜짝 이제 인사가 되는 경우도 좀 많아가지고. 근데 현직으로 그대로 간다. 예, 근데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정한 사람은 그냥 간다. 그래서 예언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여하튼 예. 이제 이분이 이제 된 거고. 예. 요거를 이제 어떻게 비유하면 되냐면은 이제 전 축구를 좋아하니까 이게 전반전에 이제 0대 4로 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감독 경질되고 그 코치가 지금 감독으로 올라온 셈이다. 아, 예, 비유가. 그래서 참 후반전도 쉽지는 않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분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훌륭한 공무원입니다. 예. 그래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저는 입으로 보면 제일 먼저 생각. 능력상으로 보면은 중국 얘기한 게 제일 먼저 기억이 나가지고. 그거 이제 저희가 작년에 한번 짓기도 했었죠. 그렇죠. 예. 여하튼 이분 이제 서울대 법대 82학번. 아 법대 출신입니까? 법대. 경제학과 출신이 아니고? 법대입니다. 대통령 마음속에 역시 경제도 법대가 해야 돼. 그래요? 경제도 서울 법대가 잘한다. 근데 이분이 이제 82학번이면은 이제 뭐 나경원, 원희룡, 조국 요 학번입니다. 아 그렇네요. 예, 요 학번이고 제가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이분이 그 학번에서도 그래도 공부를 되게 잘하신 분이라고 이제 들었는데 이분이 사실을 안 보고 행실을 보신 거예요. 그럼 희한하네. 왜 그랬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이 법대생들 중에서도 가끔씩 경제학 좋아하시는 분들 좀 계시거든요. 예. 근데 여하튼 이분이 그 법대고 이제 지금은 이제 기재부고 옛날엔 재경원, 재경부 이렇게 되는 거고 맞아요. 그 전에는 재무부 이제 요 라인인데 그렇죠. 거기서 진짜 좋은 자리만 다 탔어요. 그러니까 엘리트 코스만 엘리트 코스만 컸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데 뭐 금정과장 옛날 이게 모피아의 금정국 금융정책국 예. 거기에 금융정책 주무과장 이게 이 모피아의 완전히 에이스 라인이거든요. 이게 어허. 금정과장 성골이네, 성골. 예, 그러고 하다가 왔다가 사실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옛날 금융위로 분리가 되면서 금융위로 가야 되는데 이분은 금융위로 안 가고 기재부에 남으셨어요. 네. 남아가지고 경제정책국장. 이 경제국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지금은 이제 윤인대 국장이라고 지금 이제 경제학과 88학번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분도 경제정책국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경제국장을 하면은 최소한 차관은 간다. 그리고 장관도 간다. 이게 이제 그 장관들의 그 라인들입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그 경제금융비서관을 갔다가 그리고 기재부 1차관을 갔다가 그때 이제 국정농단 박근혜 정부 때 터져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겼죠. 아 그때도 연결이 돼 있습니까 이분이? 경제금융비서관 네. 이제 그 안정범 전 경제수석 밑에서 경제금융비서관을 했는데 예. 지금 보도상으로 보면 참고인으로 조사받았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참고인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아가지고 예. 그 삼성의 이제 경영권 승계 문제하고 그다음에 특히 미르재단, 미르재단에 이제 기업들한테 돈을 이제 걷잖아요. 그때 기업 9개를 이 지정해준 사람이 요 분이다. 보도에 그렇게 나와요? 뭐 약간 그 이제 소송을 이제 보도한 기사를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런 것들을 지시했다라고 이제 정경련의 어떤 이제 담당 팀장이 이제 진술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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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부 처리 대상은 아니었잖아요, 그때. 이분 이제 생존했죠. 예. 이분은 생존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어떻게 살아나왔지?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 그 당시에 되게 많았어요. 법정에서 그런 진술이 있었어요. 진술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아마 그냥 돌아다니는 얘기로 아마 잘 협조해서 네. 그리고 뭐 윤석열 그때 그 수사팀장, 수사팀장인지가 아마 이게 특검팀, 특검 이후일 수도 있고 여하튼 이제 그 정확한 언제 조사받은지 제가 이제 그걸 취재 못했는데 여하튼 살아나왔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나왔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울 법대잖아. 에이, 진짜? 그러니까 그런 소문들이 돌았습니다. 그런 소문들이 이제 돌아서 그러니까 그 기재부 내에서는 생존 왕이다. 지금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건 지금 이 자리에서 무슨 뭐 사실로 확정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청문회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러면 앞으로 그 얘기도 나오고 저도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때 이제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렇죠. 우리 이제 이동관 전 위원장. 그 뭐 청문회에서도 이제 그런 그렇죠. 블랙리스트 관련된 홍보수사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 이 청문회 할 때도 요 문제가 이제 뭐 쟁점화 될 것 같아요. 혹시 그럼 또 개인 이력 관련해서 청문회 쟁점이 될 소지가 있는 게 더 있습니까? 요거는 이제 여의도 바닥에서 이제 그 돌아다니던 얘기인데 그 우리가 이제 좀 옛날 얘기니까 좀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옛날에 이제 과천 이제 정보종합청사 시절에 공무원들이 나와서 이제 과천에서 식당에서 밥 먹고 회식하고 외상으로 달고 그렇게 밥 먹고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외상이 쌓이면은 이제 선배들이 와가지고 결제해주고 옛날에 그런 문화 있었어요. 공무원들이 뭐 박봉이니까 뭐 우리가 있었어요. 회식할 돈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기도 했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간 선수들은 이제 선배들이 해주는 걸 넘어서 가지고 이제 다른 기관의 법인카드 들고 다니면서 결제하고 막 이런 관행들이 좀 있었어요. 다른 기관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부처면 그 산하 기관 법인카드 이런 거 얘기하는 건가요? 이제 관련 기관이죠. 관련 기관들. 뭐 협회나 협회나 이런데. 이제 그런 선수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사실상 스폰이죠, 뭐. 그게 그러니까 뭐 2000년대 초반이니까. 하여간 이제 그런 관행들이 있었고, 지금이라면 큰일 나는. 지금이 큰일 나죠. 큰일 나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관행들이 있었고, 지금도 이제 어떤 관행들이 있냐면은 자기네 이제 부처의 과들이 예산을 유관기관에 묻어요. 묻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쓸 건데 우리가 이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쓸 건데 명목은 다른 기관에서 행사를 하는 걸로 해서 거기다 묻어놔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돈 끌고 쓴다는 얘기요? 거기 가서 이제 호텔에서 밥 먹고 이제 행사하고 이제 그런 거 하죠. 그게 가능해요? 그거 이제 그 예산 기술이죠. 그래서 수많은 예산들이 아마 올해도 어디인가에 다 숨어 있을 겁니다. 그거. 그래서 만약에 그 해당 기관에서 거기도 예산심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다 보면 이거 뭐야 그러면서 자를 수도 있잖아요. 큰일 납니다. 전화 바로 옵니다. 그럼 이제 눈치 없이 잘랐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거. 이거 우리 예산인데 잘랐다가 큰일 납니다. 그거. 여하튼 이제 그런 관행들이 있었어요. 근데 최장목 그 지금 지명자 그 당시에 이제 증권제도과인데 증권제도과 그것도 이제 좋은 과요. 이제 주식시장 이제 관리 감독하는 과니까 증권제도과의 그 직원들이 감사를 받았어요.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그 직원들 몇 명이 징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건 때문에 그래서 관련 기관에서 법인카드를 받아서 사용했다. 아마 그 명목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역시 또 법카네요. 그러니까 법인카드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도 그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건데 여하튼 뭐 회식하고 돈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들 했는데 그래서 일부는 지금도 이제 금융위원회 남아 있습니다. 일부는 그때 징계받은 공무원 중 일부는 그리고 일부는 퇴사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 최성목 그때 당시 증권제도 과장. 그러면 최성목 과장은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부하들은 징계받았는데? 부하들 징계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최성목 과장은 당시 과장은 몰랐던 그래서 거예요? 그 당시에도 서울 법대 나왔잖아.
에이. 서울 법대 나왔잖아. 에이. 예, 제가 서울 법대 갔어야 되는 건데 참 이게 여하튼 예. 여하튼 그래서 금융 이제 그 공무원 금융위원회로 많이 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생존 왕이다 최정목 그런 약간 별명이 있을 정도로 예. 뭔가 생존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분이 하여간 윤석열 대통령 그 치하에서 뭐 수사받고 재판 받았는데 재판 받지는 않았죠. 하여간 수사받았는데 생존했고 필리핀은 약간 도망가 있었어요. 도망은 표현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도망은 아니고 정정하겠습니다. 도망은 아니고 이제 피해 있었는데 거기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농협대학교 총장하시고 그다음에 일로 국정 사건 뒤에 이제 그걸 떠나 있었다 필리핀으로. 예, 그래서 기재부 공무원들 저 얘기 들어보니까 억울하게 당했다. 억울하게. 이분은 억울하다. 예, 억울하다. 그러면 그래서 9개 기업을 지정했다 이런 것도 낭설이다. 그거는 이제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맞는지 그거는 뭐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뭘 억울하게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폐를 몰렸다. 그거 이제 일하다 그렇게 된 건데. 쉽게 말하면 안종범 수석이 너무 묻어갔다. 예, 적폐를 몰려가지고 억울했었는데 능력 인정받은 거 아니냐. 그렇게 평가한다. 이제 그렇게들 이제 기재부 공무원들은 이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드는 생각이 우리가 이제 화살이라 그러는데 뭐 살이 뭐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활이 좋아야지. 그렇죠. 활이 이제 엉뚱한 방향으로 쏘는데. 그렇죠. 그 살이 뭐 아무리 뭐 화려해봐야 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경로 의존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past dependency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그 다음 삶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의 일부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분이 계속 이어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앞에 정책을 크게 부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교수님 비유가 딱 정확한 것 같은데요. 코치가 감독으로 승격했다. 그러니까 그 비유가 딱 맞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앞에 한 거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거가 많을 거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이 국정 기조의 전환을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새로운 사람이 네. 좀 와서 했으면 좋겠다. 예. 이제 이런 건데 지금 그런 변화는 이제 안 보일 거고 다만 그 공무원들 습성상 자기는 면피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문제가 생기면은 전 장관 탓이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교수님이 제기했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9개 기업을 지정했다든지 그다음에 법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청문회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쟁점하다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사실 여부가 이제 규명이 될지 이걸 좀 봐야 되는 문제로. 그런데 뭐 민주당 기재위원들이 시원치 않아 가지고 듣는 민주당 의원들 기분 나쁘지 그러고. 제가 요즘 보니까 민주당이 뭐 그 의원 수는 많지만 여러 군데 뭐 펑크가 많이 나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근데 특히 그 중에서도 기재위가 특히 그렇다. 최약체다. 최약체다. 알겠습니다. 근데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이제 그 최성목 수석이 경제부총리로 옮겨가면서 그 자리에 박춘섭 수석이 지금 임명이 됐어요. 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이분 말씀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번 드렸어요. 진짜? 그럼요. 제가 잠깐만, 저 별로 기억이 없는데. 박춘섭 우리 이제 신인 경제수석 얘기는 제가 한 3-4번 했죠. 그래요? 그럼요. 이분이 지금 현 금통위원이었다가 금통위 내에서 뭐 지금 이제 거의 끝나갔으니까 금리 내리라고 막 압박을 해가지고 그분이 이분입니다. 그때는 실명을 얘기를 안 했지. 실명을 얘기했죠. 박춘섭 얘기했죠. 그랬나? 그분이 이분이죠. 알았어요. 잘못했어요. 알았어. 네. 다 같이 이제 우리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분이 대전고등학교 79학번이에요. 대전고등학교 출신의 79학번. 우리가 이제 대전고등학교 우리 천천히 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약간 대전고등학교 79학번 이제 출신의 79학번이
이과 1등이 이제 그 국민의힘의 윤창현 의원이라고. 예. 예, 윤창현 의원 윤창현 비례하시고 좀 대전에 좀 가 있으신. 그런데 명지대 교수하시다가 명지대에 있다가 서울시립대로 가셨다가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관직하시다가 이제 지금 아니 근데 교수님 무슨 고등학교에서 이과 1등인 걸 어떻게 아세요? 그거? 제가 요거 대전고등학교 7과학번한테 들었죠. 예. 기자를 하셨어야 될 것 예. 같아, 교수님. 제가 사실은 국정원에 갔었어야 됩니다. 국정원. 예. 예. 요즘은 그 국내 하면 안 되지. 아니 흥신소리 차렸어야 되는 건데 네. 예. 경제학계의 국정원입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대전고등학교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 이과 윤창현. 그래서 서울대 물리학과를 갔어요. 예. 윤창현 교수 물리학과 출신. 물리학과 출신입니다. 예. 당시에 물리학과는 또 어마무시하잖아요. 예. 근데 하여간 이제 그러다가 이제 경제학과로 넘어오신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예. 여하튼 문과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 예, 박춘섭. 예. 예. 그러면 이과 윤창현, 문과 박춘섭 이렇게 돼. 문과 1등은 한 명 따로 있는데 넘어가고 1등은 아니고 잘했다. 예. 하여간 뭐 이러면 제가 제보자가 나오기 때문에 더 안 되는데 예. 여하튼 무역학과를 나오셨어요. 근데 우리 79학번이라는데 요거를 조금 관심을 좀 둘 필요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79학번입니다. 맞죠? 예. 어떤 소문이 도냐면은 윤 대통령하고 신림동에서 술 친구다. 고시 공부할 때. 친구다, 친구. 예. 친구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예산실에서도 뭐 좋은 자리 쭉 해오셨어요. 그래서 예산실장까지 했거든요. 기재부 예산실장. 그러면은 잘 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 힘이 있으면은 그 더 좋은 자리까지 가는데 그 이후의 자리가 거의 뭐 이렇게 눈에 띌 만한 자리는 없어요. 네. 원래 예산실장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갈 자리 없으면 조달청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조달청장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자리가 하나도 없다가 이제 기억났어. 교수님 박춘섭 이분 얘기한 거 이제 기억났어요. 이 대목이 기억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대한체육회라는 데 사무총장 하시다가 갑자기 올해 금통위원이 되신 거거든요. 대한체육회에 있다가?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하시다가 갑자기 금통위원 된 거거든요. 이게 금통위원이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이게 금통위원이. 예. 그래서 기재부 출신 금통위원이 금리 인하를 주장했다라고 했던 바로 그 주인공. 그 주인공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금통위원회라고 하는 게 금리 결정의 중심이고 사실은 하는이라고 하는 게 중심이 금통위원입니다. 그렇죠. 금통위원회 모든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직원들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간단하게 보면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우리나라 이제 경제에 이제 척추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표현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대법관 같은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금융계의 대법관 같은 자리다. 명예스러운 자리고. 그렇지. 이게 연봉도 뭐 엄청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얼마쯤 한 3억 5천 정도? 연봉이? 예. 3억 5천? 그렇습니다. 비서도 많고 직원들이 뭐 다 이렇게 서포트하고. 대신 이제 이게 말을 하고 다니면 안 돼요. 예. 네, 왜냐면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경제가 왔다 갔다. 그럼요. 이게 무슨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빅데이터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텍스트 마인이라고 텍스트를 분석하시는 분들 계신데 미국에는 그 연준의 금통위원회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말들을 분석해가지고 요게 금리 올린다 내린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럼요. 근데 그럼요. 그게 사실은 의미가 있겠다. 그럼 그래서 무슨 뭐 매파다 비둘기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요게 분위기가 금리 올릴 것 같은데 내릴 것 같은데 하면 돈을 어마무시하게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통위원 열리기 한 일주일 전에 침묵주가 있어요. 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만나지도 않고 사람들 만나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금통위원들은. 네. 그 대가로 이제 3억대의 연봉을 주는 거예요. 교수님도 금통위원을 당장 이거 시선 좀 때려치고 갑니다. 뭘 때려치고요, 지금 또 그래도 덕담 한마디 하려고 했더니. 나중에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원래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의 인사가 서호남 아닙니까? 네, 그렇죠. 서울대 50대 남성.
저도 서운함인데 연락 안 와서 서운합니다. 그럼 아재 개그지 아재 개그. 여하튼 예. 이 금통위원회 된 것도 사실은 소문이 많았어요. 뭐 친구라서 시켜준 거 아니냐. 김주영 금융위원장 추천이라는 보도도 있었던. 그거는 이제 금융위원회 추천 몫이에요. 아 추천 몫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추천하는 거니까 예. 금융위원회에서 했다고 해서 금융위원회가 하는 건 아니고 경로가 이제 거기를 거쳤을 뿐이다. 대통령실에서 다 하는 건데 여하튼 그런 소문이 많았는데 금통위원회에 이제 열서권이라는 게 있어요. 예, 저번에 말씀하셨죠. 경제부처가 와서 그 사회에 지켜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부처가 뒤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너 어떤 놈이 어떤 얘기하나. 근데 그렇게만 해도 이 한국은행의 이 독립성이라는 거는 무지하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이제 김종수 총재 시절에 경제부처들이 그 열서권 행사해가지고 예. 뭐 우리가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세계적인 기준으로 봐서 굉장히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거의 행사하지 않는데 와서 구역만 해도 독립성이 떨어지는데 이건 금통위원으로 예산실장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리고 금리 내리라고 계속 그러는 압박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금통위원회가 상당히 독립성이 침해됐다고 저는 계속 주장을 이제 해왔던 거고. 근데 이분이 이제 7개월 만에 경제 수석으로 옮긴 거예요. 그렇군요. 이분이 원래 3억 5천 받는 일자리에서 경제 수석은 아마 1억 5천 정도 받을 것 같은데. 와, 연봉이 2억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통위원 굉장히 좋은 자리거든요. 근데 임기가 몇 년이에요? 4년입니다. 아, 4년. 4년이고 대부분 채워요. 대부분 채우고 이게 98년도부터 이제 요 체제로 지금 안착이 됐는데 예. 그 이후로 중간에 그만둔 사람이 6명이 있다. 그 연봉 받다가 더 좋은 데로 갔다? 예컨대 이제 그 2002년도 김병일 이제 위원이란 분은 예산처 장관이 됐어.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가거나 이제 고승범이라는 위원은 2016년대 금융위원장 되고 뭐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좋은 자리로 대체로 가면은 사람들이 영전하는구나. 그렇잖아요. 왜냐면 요거는 대우는 차관급 대우니까. 근데 요 장관급으로 가면은 그 정도는 그 사람들이 뭐 영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한 분 위원 중에 한 분은 이제 국회의원 되신 분이 있어요. 비례로.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이제 비례로 가신 분 있고 뭐 중간중간에 뭐 다른 데 가신 분도 있지만 대체로 이게 하향해서는 잘 가지는 않는데 지금 물론 이 경제수석이 이제 하향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경제수석으로 간 거는 상당히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그러네. 위협할 수 있는 대단히 큰 위험 요소다. 교수님 같은 분이 돼야 4년 꽉꽉 채워서 연봉 따박따박 받으면서 4년 꽉꽉 채울 텐데 그지요? 저는 8년 해달라고 그러지 한 번도 안 돼요. 연임도 가능한가요? 연임 안 시켜주죠. 안 시켜주는데 그러니까, 한 번 안 돼요. 그래서 비굴하게 할 자신이 있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금통위원으로 있던 사람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수석으로 또 갔기 때문에 그렇네요. 상당히 간 것도 되게 이례적이고 우리 7학번이라고 했잖아요. 최상목 경제 이제 부총리 지명자가 82학번이에요.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이 위아래 관계를 보면은 사실은 수석인데 선배가 지금 와 있는 셈이 되는 거고, 그렇죠. 대통령의 술친구가 지금 와 있는 셈이 되는 거고, 상당히 이제 이게 위아래 관계가 굉장히 좀 그렇게 된다. 이상 야릇하다. 근데 그렇게 좀 보여져서 이번 이 인선이 상당히 뭘 하자는 거지 이렇게 좀 잘 알 수가 없는 이제. 그래서 총평을 하면 걔가 경제 라인 교체에 대해서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총평을 듣고 있는 얘기는 지금 경제 관료들이 지금 검사들 밀어내고 지금 실질을 장악하는 거 아니냐.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왜? 지금 김대기 실장 아까 얘기도 했지만은 김대기 실장이 또 원래 예산실장 출신의 경제수석도 했다가 지금 대통령 실장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게이트키핑이 뭐 엄청 세다는 거예요. 김대기 실장이. 그래서 그것도 정책실장직이 또
부활을 냈죠. 거기도 이제 경제 관료가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 라인만 사실은 경제 관료들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정책실장은 이제 다 보는 거거든요. 예, 정책 그렇죠. 전반적으로 다 보는 거기 때문에 사회 문화 정책 뭐 이런 거 다 전부 다 이 손아귀로 다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경제 관료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장악을 해나가고 있다.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임기 말의 현상이거든요. 예. 이게 볼 때는 검사들이 되게 약진하는 것 같은데 요직에 이제 뭐라고 할까 이 길목을 지금 경제 관료들이 지금 장악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렇게 봐야 된다.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 정부 출범할 때 그 기재부 그러니까 검찰 특수부하고 이 경제 관료 중에 모피아들의 연합 정부다. 이런 말씀드리고 했는데 지금 실질화되고 있다 그게. 모피아 플러스 특수부 연합. 모특견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임기말 현상이다. 그게 근데 벌써 임기말 현상이 나오면 안 되지.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만약에 저보고 인사하라고 했으면 이렇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항상 견제와 균형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권력은 늘 분산돼야 되고, 그렇죠. 일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몰아주면 안 되고, 항상 견제가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견제가 가능한 구조가 아니고 이번에 이제 할 때 그 안상훈 사회수석이 물러났거든요. 네 맞아요. 그 얘기는 이제 사회복지 정책 이런 거 봤던 사람들도 좀 안상훈 수석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나마 목소리 낼 수 있는 사람도 지금 사라졌다. 그래서 저도 경제학자지만은 조금 우려가 된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좀 마무리해야 되는데 근데 마무리하기 전에 요거 하나 좀 따로 별도로 하나 좀 여쭤봐야 될 게 있어서 지금 예산안 처리 문제 때문에 예산안이 언제 며칠 날 처리가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원래는 예산안 처리를 하려면 먼저 예산 부수법안부터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조세 문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움직임이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보도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수님 또 계속 매이 눈으로 지켜보셨을 거 아닙니까? 포인트를 좀 뽑아낸다면.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법안이 통과되려고 하면은 상임위에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상임위에 들어갔다가 거기 소위 들어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들었다가 그 통과돼도 법사위 갔다가 법사위 또 안 해주면 또 이게 상정이 안 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 본회의로 갈 수가 없고 그래서 굉장히 길고 험한데 예산 부수법안으로 의장이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맞아. 그 법안을 지정을 하면은 맞아요. 그 법안은 상임위하고 법사위를 바이패스해가지고 지나가가지고 바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산 부수법안을 지정했다는 얘기는 이제 통과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여야가 이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다. 근데 이대로 통과되면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세법 개정안 나왔을 때 한번 짚었는데. 세법이 이제 세수와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입과 관련된 거는 예산 부수법안을 보통 지정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안 통과시키기 전에 이거 먼저 다 통과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출을 얼마큼 할 건데 수입은 요렇게 개편하면서 수입을 가져갈 거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중에 나온 지금 예산 부수법안은 지금 11월 30일 날 지정이 된 게 상속세 관련된 개정안이 지금 지정이 됐어요. 상속세. 그래서 결혼을 이제 한 이 신혼부부죠. 이 결혼한 부부에 대해서 보통 자기 자녀한테 증여를 할 때는 5천만 원까지 무상 증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죠. 결혼을 하면은 1억까지 해주겠다. 그래서 토탈 1억 5천까지. 1억 5천. 그래서 그렇죠. 부부면은 3억까지 증여가 된다. 그거가 이제 여야 합의가 돼서 좀 법원 조금 바뀌었어요. 조금 바뀌었는데 거의 원안 그대로 해서 지금 통과가 됐고 예산 부수법안을 지금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이거 우리도 짚은 바 있어요, 사실. 사람들이 결혼 안 하지 않냐. 결혼을 해야지 출산을 하지.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되니까 결혼하려면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집이 비싸지 않냐. 돈을 줘야지 집 살 거 아니냐. 그러면 돈이 어디서 부모가 줘야지.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네. 그런 아이디어로 나오게 된 그래서 저출산 대책으로 나온 요 상속세 법원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걸 상속을 해가지고 출산이 늘었다는 증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 우리 상속세 관련해가지고 현안들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상속세가 오래됐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지금 현재하고 안 맞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 그거를 조정을 해줄 예. 현안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뭐 지금 자산 가치가 막 증가하니까 집값 아파트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상속세를 원래는 낼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지금 내게 됐다. 그리고 세금도 너무 많이 들어온다. 상속세가, 상승세가. 그리고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상속세가 높은 편이다. 뭐 이런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논의를 해가지고 조금 광범위하게 시간을 두고 조정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그냥 후다닥이네요, 그냥. 아니 이거를 이렇게 그냥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해가지고 통과시킨 문제가 민주당이 조금 문제가 많은 게 예. 지금 세수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또 내년에. 근데 이거를 왜 이런 식으로 통과를 해주는 건지 합의를 왜 해주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대체로 이제 데이터를 보면은 증여 능력이 있는 가구가 그래도 우리가 자녀가 있어야 되고 결혼할 자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또 재산이 있어야 되는데 네. 상위 한 30% 정도예요 이게. 그렇다면은 이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은 베이비 부모들. 네. 베이비 부모들이 우리 세대로 보면은 자산이 제일 많아요. 예. 그렇죠. 자산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부자예요. 우리 뭐 베이비 부모 내에서도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러겠지만은 이 세대로 따져 보면은 이 베이비 부모들 재산이 제일 많거든요. 요거 좀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국회의원들도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욕망들이 다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이게 논의가 없이 큰 논의 없이 지금 후다닥 통과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아마 바로 지금 예산 통과될 때 바로 통과될 거예요. 근데 요거에 이제 대안법원들이 나왔거든요. 그럼 재산 없는 사람들은 결혼할 때 어떻게 하는 얘기냐.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그 1억 원을 빼주면은 1인당 한 1,000만 원 정도 세제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그 정도 금액을 그러면은 다른 이제 증여할 재산은 없는 부모를 만났지만 예. 그 정도를 열어줘라. 예.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열어주고 이거를 가지고 내가 증여받을 게 있으면 증여세 내고 아니면은 근로소득세에서 까고. 그렇죠. 깐다는 표현이 그렇죠. 네. 제하고. 공제해주고. 예. 네. 공제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청년의 형평성을 맞춰주는 것도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상위 20-30% 대폭적으로 혜택을 볼 예. 이런 거를 왜 아니 국민의힘은 자기네 투표계층에 지금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은 왜 여기에 부안해동 해가지고 이거를 합의를 해주고 예산 부수 법안으로 이거를 지정하게 해줬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효능감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예, 효능감 참 없다. 네, 그러니까 아니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정부의 긴축재정 이런 거 뭐 열심히 비판하면서 한편에서는 저번에는 1년 전에는 이제 소득세 깎아주는데 동참하고, 그렇죠. 이번에는 또 이제 증여세 깎아주는데 동참하고. 그렇죠. 그럼 도대체 앞다르고 뒤따르다는 거 말고는 뭐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이게 경제를 잘하는 정당이 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요. 예. 마무리하죠, 교수님. 예. 네, 오늘은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와 함께했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